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김현민 기자님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개막한 대망의 유로 2024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우승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김현민 기자님께서 다른 팀들도 뭐 또 말씀으로 그냥 해주실 게 있으면은 저희가 또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독일 전문가로서 어쨌든 독일이 아주 기록적인 기념비적인 1차전을 치러서 기분 좋으시죠? 예, 뭐 그러니까 사실 독일이 최근 들어서는 경기 내용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로 본선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던 건 맞지만요. 독일이 이렇게 대량 득점을 한 거는 정말 오랜만의 일입니다. 그럼 원래 독일이 그 상대가 전력이 떨어질 때 다득점 승리 굉장히 많이 하는 역사가 그렇잖아요. 예전. 근데 이제 진짜 9번들이 사라지고 나서는 네. 그런 모습들이 사라졌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좀 예전 느낌 나왔어가지고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잘한 이유를 이제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세세하게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독일은 최정예로 나왔습니다. 지난 3월 A매치부터 독일은 가용 가능하다면은 이 선수들로 나왔었죠. 네네. 이번 유로 본선을 앞두고 바로 이제 직전에 있었던 평가전 같은 경우는 토니 크로스랑 리디거 같은 선수들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치르느라고 조금 빠지긴 했었지만은 네, 원칙적으로는 이 멤버가 나겔스만 감독이 최근에 활용했던 그대로 멤버들이죠. 그렇죠. 네. 토니 크로스가 복귀하고 나서는 아예 이렇게 짜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5-4-1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거 뭐 수비적인 전형. 근데 사실 스코틀랜드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예, 좌우 윙에도 약간은 조금 미드피더 성향이 짙은 선수들을 배치하고 네. 그리고 이제 티어니하고 로버트슨을 공존시키기 위해 파이브백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요. 먼저 이 경기 독일이 이른 시간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이른 시간에 골들이 많이 터져요, 지금. 그렇죠. 네. 예. 일단 그 크로스의 전환 패스가 예술이었죠. 네, 그렇죠. 예. 이거 심지어 롱패스 하면서 넘어졌어요, 크로스가. 넘어졌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또 키미 선수에게 배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키미가 땅볼 크로스를 연결한 거를 이제 비르츠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 지은 거죠. 비르츠 선수가 안 그래도 최근 평가전대에서 굉장히 많은 골들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물오는 득점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일의 추가골이 나왔는데 이것도 정말 예술적인 골이었습니다. 이게 뭐 예술상을 주라고 한다면 이 골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니 크로스가 볼을 끌고 가다가 스루 패스 잘 찔러줬고 그것도 기가 막혔는데 그 다음에 또 김도환도 기가 막혔어요. 예. 김도환의 터닝 동작도 예술이었고 다시 이제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이제 하베르츠가 백패스를 내줬고 이거를 무시알라가 드리블로 치고 가가지고 골을 마무리를 지었던 거였죠. 네, 베테랑들이 중심을 잡아주는데 또 마무리는 이렇게 독일의 자랑인 유망한 어린 선수들이 또 해준다는 거. 근데 확실히 김도환 선수가 그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이런 잔기술 같은 것들 되게 잘 보여줬었는데 이제 큰 부상을 당하고 나선 그런 모습이 조금 사라진 느낌이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런 걸 다시 볼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아마 요즘 바르셀로나 팬분들은 김도환 아니면 우리 저런 거 못 봤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바르셀로나에서는 또 잘하는 유형의 플레이죠. 예. 네. 그리고 무시알라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현란한 드리블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전반전 추가 시간 1분경에 무시알라가 혼전 상황에서 이제 드리블 치다가 파울을 얻어낸 거고 이걸 이제 하베르츠가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독일이 이제 전반에만 3골을 넣었습니다. 하베르츠 선수 이럴 때 굉장히 차분해요. 예. 네. 하베르츠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킥을 놓친 게 딱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 커리어 페널티의 명수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독일이 전반전에만 3골을 넣었는데 이게 독일 국가대표 역대 유로 본선만 놓고 보면은 전반전 최다골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예전부터 그 약팀 막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는 게 좀 있잖아요. 원래 그렇죠. 요거보다 좀 더한 스코어도 있을 것도 같은데 실제로는 없다. 네, 사실 근데 유로는 조금 참가팀이 과거에는 특히 적었잖아요. 4팀 대회 때도 있었으니까. 그때는 워낙 이제 강팀들끼리만 붙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들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이 전반전에 슈팅 5개가 전부 다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근데 3골 치고는 또 기대 득점 값은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예. 그만큼 골들이 난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유율도 69대 31. 반면에 스코틀랜드는 슈팅 0.
스코틀랜드는 또 퇴장이 있었죠. 예. 막판에 이제 하베르츠가 페널티킥 얻어냈을 때 그때 이제 프로테우스가 퇴장을 당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후반 들어서 독일이 교체 카드 5장을 다 활용을 했는데요. 뭐 후반 시작과 동시에 파스칼 그로스를 넣었고 이제 63분경에는 비르츠를 빼고 사네. 비르츠 같은 경우도 뭐 시즌 막판에 조금 부상을 달고 뛰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뺐던 걸로 보이고요. 같은 시간에 가짜 9번 하베르츠 빼고 진짜 9번 필크루크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74분경에는 무시알라 빼고 토마스 밀러, 80분경에는 토니 크로스를 빼고 엠네잔을 넣으면서 그래도 거의 같은 포지션에 같은 선수들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체 가운데에서도 특히 하베르츠 선수 자리에 이제 들어갔던 필크룩 선수, 하베르츠도 괜찮았는데 필크룩도 들어오니까는 네. 뭐 상당히 역시 위력적이어서 이 두 선수면은 센터 포워드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때에 들었을 것 같아요. 필크루크가 시즌 막판에 몸이 그렇게 좋지 못했대요. 그래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하기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베르츠 선발에 필크루크 승부처 교체 카드 이렇게 하더라도 뭐 누구 하나 불만 생기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환경적으로. 필크룩 선수 보면은 그 비어호프 선수가 약간 떠오릅니다. 예, 그 68분경에 독일의 4번째 골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토니 크로스가 수비 진영 박스에서부터 볼을 끌고 나와서 패스를 연결해줬고 여기서 또 이제 미텔스테트가 측면 후 패스 내준 거를 무시알라가 받아서 드리블로 쭉 치고 올라가다가 패스를 준 거를 귄도안이 이제 볼터치를 가져갔는데 여기서 헨리가 태클로 막아선다는 게 이게 이 흐름볼을 필크루크가 강력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죠. 네, 이 경기에서는 뭐 크로스 선수, 귄도안 선수 베테랑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시알라, 비르츠 이 또 젊은 선수들뿐 아니라 미텔슈테트 선수랑 키미 선수 평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양 윙백들. 좌우 풀백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그것도 약간은 다른 스타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 경기 대승에 크게 기여를 했었죠. 스코틀랜드의 첫 골이 87분경에 나왔는데요. 이것도 근데 스코틀랜드가 넣은 걸 하기보다는 독일이 넣은 거였는데 로버트스의 이제 세트피스를 올린 거를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필크루크 머리 맞고 뒤로 흐른 거를 맥케나가 이거는 약간 조금 떨구기 형태로 헤더를 가져간 건데 리디거가 머리 맞고 약간 좀 불운한 자책골이었죠. 이건 리디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바로 앞에서 공중볼 떴다가 이게 따닥 형태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제가 어떤 외신을 봤는데 뭐라고 이 상황을 묘사했냐면 이 경기는 독일이 전체적으로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장면은 그냥 뭐 없었던 걸로 쳐도 뭐 별 상관없겠다라는 그 외신 기사도 봤어요. 리디거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이 대회에서 조금 개막전부터 재밌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유로 본선 대회 역사상 최초로 한 경기에 퇴장, 페널티킥골, 그 자책골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퇴장과 페널티는 동시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은근 많이 나올 수 있죠. 그건 뭐 당연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자책골까지 동시에 나온 것, 그러니까 결국은 리디거 선수가 이 기록을 위해서 뭔가 하나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독일이 정규 시간 끝나고 추가 시간 3분경에 팀의 그 마지막 골을 넣었는데 크로스의 패스를 받은 자네가 전진 패스 잘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밀러가 정말 잘 빠져나갔거든요. 밀러가 잘 빠져나가서 패스를 뒤로 다시 내준 거를 엠네찬이 받아서 특유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패스 시퀀스들이에요? 그렇죠. 파스칼 그로스 선수가 언석세스풀 패스가 있네요. 네. 실패한 패스.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살짝 스코틀랜드도 터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주 뭐 멋진 팀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볼 터치를 한 그런 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뭐 5대1 스코어만으로도 완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슈팅 숫자도 20대1. 그러면 스코틀랜드는 슈팅 단 하나였고요. 독일이 또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도 상당히 높았죠. 10개를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점유율도 73대 27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되는 게 필드 틸트라는 거거든요. 저게 어떤 기록이냐면은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이에요. 이게 독일이 89.5%. 이거는 그러니까 반코트 경기 그 이상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은 이제 스코틀랜드가 그 퇴장 나오기 이전까지의 상황을 좀 복귀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독일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어정쩡했어요. 진짜 지옥의 텐백으로 지키고 싶으면 진짜 컴팩트하게 아예 그냥 다 내려서든지 아니면 독일을 조금 당황시킬 생각이 있으면 조금 더 강렬하게 프레싱을 걸어야 되는데 시쳇말로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그
크로스, 균도안을 위시한 선수들이 이제 프로 나오기가 너무 좋은 상황을 스코틀랜드가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준 측면도 약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스코틀랜드가 공격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너무 없어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역습을 네. 하려면 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나겔스만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코틀랜드가 이렇게 공격을 안 할 줄 몰랐다, 좀 놀랐다라고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독일의 저 PPD 지수 있잖아요. 네. 저 5.7이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수비 행위당 상대에게 허용한 패스 숫자죠. 그렇죠. 네. 예. 압박이 강하면은 상대가 패스하기가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 정말 압박이 가장 강한 클럽들도 8점 몇 이 정도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7, 8 이렇게 나오면 아주 잘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네, 그러니까 시즌 평균은 거의 8.9 이 정도 네, 나와요. 네, 네, 잘하는 네, 팀이 네, 정말 잘하는 팀이. 근데 5.7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온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또 말도 안 되는 수치 중에 하나는 그 바로 한 칸 위에 있는 빌드업 컴플리션입니다. 그렇죠. 예. 네, 빌드업 완성도가 93.9%라는 거는 스코틀랜드는 독일의 빌드업을 그냥 다 속수무책으로 다 내줬다는 얘기예요. 예. 공격 위협도 그래프 놓고 보면은 그냥 독일이 시종일관 공격을 한 거죠. 안 그래도 이제 독일이 유로에서는 가장 성적이 좋아요. 1등 3번, 2등 3번, 그렇죠. 3등 3번이에요, 독일이. 예, 네. 그러니까 우승도 스페인과 함께 공동 1위고 대회 딴 걸로는 스페인보다 훨씬 그렇죠. 앞서죠. 대회 참가라던가 그런 네. 것들은 가장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로 역대 뭐 최다승 기록을 현재 독일이 가지고 있는데 28승으로 이제 30승까지 2승만 남겨놓은 상태인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본 느낌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랑 저 차이보다도 좀 독일이 더 벌려놨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생각보다 차이 적어요. 제 네. 느낌학적으로는. 독일이 첫 경기에서 8번째 이제 승리를 거둔 건데 이것도 가장 많습니다. 네. 독일이 유로 개막전 역사상 최다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거는 독일만의 기록이 아닌 전체. 네. 유로 본선 역사상 전체를 놓고 봐도 이게 최다 점수차 승리였습니다. 네, 이 5대1이 개막전에서 여태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확실히 유로에서 예전에 팀수 적을 때는 네. 아주 약팀이 좀 드물었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 같네요. 거기다가 유로가 24개국으로 늘어난 것도 2016년부터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16개 팀이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유로는 사실 토너먼트 올라가기도 힘들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사실 독일이 최근 들어서 월드컵에서는 토너먼트에 못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네, 아주 이례적이었죠. 예, 두 번 그러니까요. 연속으로. 네. 그 전까지는 독일은 무조건 월드컵에서 토너먼트 갔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유로에서는 2000과 2004 때 이미 일찌감치 토너먼트에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유로 2000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네. 네, 포르투갈, 루마니아, 독일, 잉글랜드. 그거는 이제 네. 조금 죽음의 조였고, 네. 사실 2004 때도 죽음의 조에 가깝긴 했었죠. 뭐 그렇긴 하죠. 예, 네, 네덜란드랑 네, 같이 네, 이제 네. 조에 있었으니까. 반면에 이제 그 스코틀랜드는 역사적인 대패를 당한 건데요. 이번 경기 4골차 대패인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평가전까지 다 합치더라도 2012년 미국하고의 평가전에서 1대5 대패 이후 처음 있는 일인 거고요. 경쟁 대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유로라던가 네이션스 리그라던가 그리고 혹은 또 뭐 이제 본선 월드컵 혹은 예선. 예, 월드컵 본선 예전 그러니까 평가전을 제외한 네. 경기에서는 2003년 11월 네덜란드하고의 유로 예선에서 0대6 대패 당한 이후에 가장 큰 점수차 패배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뭐 성적은 뭐 신통치 않아도 이렇게까지 크게 지는 거는 드문 일이다. 그렇죠. 네. 스코틀랜드가 워낙 거친 축구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뛰는 축구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대패는 잘 안 당하죠. 거기다가 스코틀랜드가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 이 점수차 패배는 1954년에 우루과이한테 0대7로 패한 이래로 가장 큰 점수차 패배입니다. 야, 근데 저거는 스코틀랜드 축구 역사에 좀 치욕이네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상대가 우루과이라도 네. 축구 종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스코틀랜드도? 그런데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비르츠, 무시알라 이 두 신성들의 활약에 굉장히 많이 만족해하고 있는 거죠. 비르츠가 스코틀랜드하고의 경기에서 21세 42일의 나이에 골을 넣으면서 독일 역대 최연소 골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넣으면은 기록적으로는 비르츠 선수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무시알라가 21세 109일. 네. 이거는 이제 독일 역대 유로 두 번째로 어린 나이. 네, 1등이든. 예. 네. 거기다가 21세 이하 선수가 한 경기에서 동시에 2명이 골을 넣은 거는 독일을 넘어서 유로 대회
역사상 전체에서 처음이다. 처음 있는 일인 거고, 거기다가 비르츠는 이 경기골이 유로 대회 역사상 개막전 최연소 골이기도 합니다. 아, 개막전 최연소 골. 네. 토니 크로스도 상당히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기적의 패스머신임을 또 증명을 했어요. 볼터치 최다, 패스 최다, 그리고 또 이제 공격 진영으로의 패스 최다, 롱패스 최다, 찬스 메이킹 최다인데 여기에 더해서 패스를 102에 시도했는데 딱 한 번 실패. 그 궁금해지는데 어디서 실패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공격 진영에서 네. 저기 그 박스 바로 바깥으로 찔러주는 패스 하나 저게 끊겼습니다. 회색. 예. 저거 하나 끊겼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선수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안전한 패스를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죠. 왜냐면은 독일의 첫 세 골에 기점이 크로스의 패스들이었거든요. 그게 거리가 다 있는 패스들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날아간 패스도 그렇고 깔려간 패스도 그렇고. 그리고 하베르츠, 정말 독일은 아스날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베르츠가 이제는 가짜 9번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뭐 이 경기에서 슈팅 2번을 전부 다 유효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100%의 슈팅 성공률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하베르츠가 갈수록 공중볼의 강점을 보이고 있잖아요. 100% 공중볼 승률을 기록했고요.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도 10회를 기록을 했고,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4회, 볼 경합도 4회 해가지고 3회 승리 거두면서 75%의 경합 승률도 자랑을 했고요. 네, 중간에 교체된 거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수치인 거죠. 그렇죠. 독일의 입장에서는 진짜 9번 필크루크의 활약상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는 사실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은 물론 뭐 짧게 뛰긴 했지만 필크루크가 조금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취소되긴 했지만 살짝 옵사이드에 걸린 그런 골도 넣기도 하고 했었는데, 필크루크가 유럽 선수로는 역대 4번째, 그러니까 헝가리의 라슬로 키스와 이제 포르투갈의 후이 코스타, 그리고 또 이제 독일의 안드레 슈얼레에 이어서 유럽 선수는 역대 4번째로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 3경기 연속 교체 출전골을 넣는 진기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여기서 메이저 대회 본선 3경기라는 건 월드컵과 이번 유로를 합산해서.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필크루크가 지난 월드컵 때 교체로 나와서 계속 골을 넣으면서 그때 그래서 플릭 감독이 필크루크를 선발로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는. 그랬었죠. 자, 독일은 여러 가지 기록들을 수립하면서 기념비적인 또 이제 개막전을 아주 성공리에 치렀는데요. 자, 뭐 우승까지 갑니까? 아직은 예견하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는 오랜만에 대량 득점이 나온 거긴 하지만은 그동안은 경기력 대비 아무래도 스코어는 적게 났었기 때문에 더 강팀들을 만나면은 골을 넣는 데는 조금은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독일이 토니 크로스가 복귀하면서 굉장히 경기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평균 연령은 이번 대회 참가 팀들 중에서 2번째로 많고요. 선발 출전하는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독일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노이어 선수도 높아요. 있고 하니까. 노이어, 리디거, 크로스, 빈도한 뭐 요 선수들이 쭉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첫 경기에서는 압박 수치가 말도 안 되는 게 나왔는데 이걸 대회 내내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부호가 붙긴 하죠. 그리고 상대의 사정이 스코틀랜드와 같지는 않을 테니까 또. 그러면은 어쨌든 독일은 너무도 상쾌한 개막전을 치렀고요. 그런 팀이 또 있습니다. 스페인인데, 제가 사실 스페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요즘에는 스페인을 뭐 1, 2등 우승 후보로 치지는 않지만, 그런데 막상 스페인을 어느 더 높은 우승 후보한테 야, 스페인 너 이겨봐 그러면은 그것도 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예전과 같은 정말 그 영순위 1순위를 다투는 우승 후보는 아니더라도 이미 꽤 괜찮은 팀으로 다시 올라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명했던 첫 경기였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스페인이 확실히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야말이 가세하고 파비안 루이스가 폼이 올라온 게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명은 부활에 가까운 거고 한 명은 이제 그 등장에 가까운 건데, 이 둘의 가세가 이전까지 스페인의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 스페인의 선발 라인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왼쪽 풀백에 쿠쿠렐라가 나온 게 다소 예상 외의 선택에 가깝긴 했었죠. 그러니까 그리말도가 선발로 나올 거라는 예상이 조금 더 지배적이었어요.
기회적이었거든요. 그래도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쿠쿠렐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야, 이 선택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제 원래 주전 센터백은 라포르트지만은 라포르트가 이 경기를 앞두고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의 영웅이 나왔죠. 예, 나초 페르난데스가 나왔죠. 그 외에는 그래도 최근에 델라프렌테 감독이 중용하는 선수들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선발 라인업이. 두 팀 그 평균 연령을 보니까 크로아티아랑 독일이 비슷하네요. 예. 예, 29세가 넘는. 그렇죠. 근데 스페인은 많이 젊어졌어요, 네. 이제. 예. 뭐 스페인이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를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뭐 첫 골이 나오는 과정은 조금은 시간은 걸렸어요. 하지만은 이 골 자체가 굉장히 그가 예술적이었는데 이거는 파비안 루이스의 일단 스루 패스가 너무 예술적이었죠. 상대 옵사이드 트랩을 딱 깨는 그런 스루 패스가 나와줬고 또 이제 모라타도 그걸 잘 깨고 들어가서 골키퍼와 1대1에서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아주 조금 느려진 모라타 선수는 옵사이드 트랩에 잘 안 걸린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되겠네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번 시즌 전반기 그 어느 때보다 좋다가 후반기에는 좀 다시 이제 내리막이 갔지만 좀 그러니까 예, 전반기 좋았을 때 모습. 예, 거기가 체력도 떨어지고 하면서 너무 느려져서 안 좋아졌다가 좀 쉬면서 다시 속도를 되찾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32분경에 추가골이 나왔는데 야말이 드리블로 크라마리치를 제치고 가서는 패스를 내줬고 페드리가 파비안 루이스한테 패스를 준 거를 여기서 파비안 루이스가 두 번 접는 동작으로 상대 핵심 미드필더인 브로조비치와 모드리치를 차례대로 제치고서는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막판 추가 시간에 스페인의 마지막 골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야말이 코너킥을 짧게 내준 거를 니코가 이제 드리블로 조금 치고 가다가 백패스를 내줬고 파비안이 그 야말한테 패스 준 거를 야말 이거 크로스 되게 예술적이었죠. 네, 크로스도 예술이었고 또 카르발 선수 침투도 아주 좋았고요. 네, 그러면서 카르발이 수비 뒤로 침투에 들어가서 슬라이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는데 카르발이 원래는 키가 작은 선수여서 이렇게 세트피스에서는 힘을 발휘하는 유형은 아니었거든요.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헤더로 골을 넣질 않나. 이번에도 갑자기 세트피스에서 이 침투가 되게 날카로워요. 그러면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프 더 볼이 굉장히 민첩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반면에 크로아티아는 이거는 저는 사실 퐁그라치치의 수비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골키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붙으려다가 멈춰섰거든요. 네. 근데 그때 카르발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는 슬라이딩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으니까 이거는 퐁그라치치가 무조건 따라 붙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어쨌건 뭐 전반전 기록은 스페인이 뭐 압도를 했습니다. 물론 뭐 슈팅 숫자가 6대7이긴 했는데 슈팅 지역이 중요한 거거든요. 스페인은 위험 지역에서 이제 슈팅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기대 득점은 스페인이 1.28골로 크로아티아 0.34골에 3배 이상 많은 거죠. 네. 거기다가 점유율이 스페인이 43, 크로아티아가 57이었는데 이게 의미 있는 점유율은 스페인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구역별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스페인이 크로아티아 그 공격 진영에서 29%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간 데 반해 크로아티아가 스페인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반전 끝나고 이렇게 점유율 나올 때 봤을 때 느낌상으로는 체감상으로는 사실 스페인이 오히려 볼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느낌도 약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게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확실히 스페인 공격이 더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약간은 스페인이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티키타카의 스타일로부터 약간 변화가 시작되는 조짐을 이 경기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특히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롱패스를 굉장히 많이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나이 시몬이 골킥할 때 스페인 선수들이 전부 다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게 웬일이지?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중원에서 계속 썰어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보다 야말 선수, 니코 윌리엄스 선수 이런 선수들의 빠른 측면 뒷공간 돌파랄지 이런 플레이를 스페인도 활용하는 빈도가 예전보다 한결 늘어났던 경기입니다. 네, 반면 이제 크로아티아가 좀 후반 와서는 그래도 페리시치 측면 자원, 이번 크로아티아가 전형적인 측면 자원 자체가 없는 팀이잖아요. 마예르라던가 크라마리치 같은 중앙에서 뛰는 선수들을 측면에다 배치하고 있는데 마예르 선수도 약간 플레이메이커 기질이 많은 선수고 크라마리치 선수는 역시 또 뭐 공격수 기질이 많은 선수고. 네. 근데 이제 페리시치를 넣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인 파살리치, 수치치 이런 선수들 넣고 하면서 조금은 변화를 가져갔는데 그러면서 후반전에는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크로아티아가 공세를 계속 이어나갔으나 페트코비치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죠. 그래서 골키퍼한테 막히고 골대 맞고 나왔죠. 거기서 사실은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먼저 또 진입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것까지 결국은 다 적발이 됐고요. 예, 경기 기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그래도 크로아티아가 후반전에 활발하게 공격하고 페널티킥도 얻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 득점에서도 크로아티아가 역전을 하긴 했고요. 슈팅 숫자도 5개가 더 많고 하긴 했지만은 스페인이 전반에만 3골 넣으면서 후반 와서는 체력 안배에 나섰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 크로아티아가 뭐 만만한 팀이 아니잖아요. 크로아티아도 피파 랭킹 10위거든요. 네, 아무리 노후화가 좀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선수들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클래스를 봤을 때는 저 정도로 완승을 했다는 건 어쨌든 이건 뭐 스페인이 굉장히 잘한 거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스페인이 점유율을 47%를 기록하고도 승리를 거둔 건데 이게 스페인이 이제 경쟁 대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메이저 대회, 예선 본선, 본선. 예, 이거 네. 다 합쳐가지고 유로 2008 결승전 독일전에 46%의 점유율을 기록한 이래로 136경기 연속 상대보다 높은 점유율이었거든요. 네. 이게 16년 만에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의 의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2012년까지는 뭐 세계 최강팀이 맞고요. 그런데 네. 그 이후부터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하락 국면에 접어들은 스페인이라 할지라도 점유율 50%대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마침내 이번 유로 첫 경기에서 3대0으로 크로아티아를 누르는 경기에서는 점유율이 50%를 밑돌았거든요. 네. 이거는 스페인의 어떤 멤버 구성상의 어떤 구조적 변화 그리고 스페인의 전체적인 어떤 전술적 컨셉의 변화 네. 이런 조짐을 이번 크로아티아전에서 확실히 증명을 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어디서 점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점유 자체는 스페인이 살짝 밀리긴 했지만은 필드 틸트. 그렇죠. 네. 공격 진영 점유율은 스페인이 55대 45로 앞섰다. 즉 이 경기도 스페인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 않은 점유율은 좀 더 내줘도 된다. 그렇죠. 거기서 뭐 꼭 우리가 50% 웃돌아야 되고 뭐 그거를 집착할 네. 필요가 없는 거죠. 후방 빌드업도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 공격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중요한 거긴 하지만은 조금 더 득점과 관련된 유의미한 점유율은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모라타가 원래도 애국자로 유명하긴 하지만은 개막전에서 또 이제 골을 넣으면서 모라타가 유로 본선 역사상 최다골 공동 3위로 올라섰습니다. 7골로. 근데 모라타 선수가 조금 아쉬운 거는 어시스트가 없는 바람에 그렇죠. 아직까지 그 공격 포인트, 골과 어시스트 합산으로 따지면 파브레가스 선수보다 하나 떨어집니다. 예. 네, 하지만 뭐 이거 넘어서겠죠? 이번 대회에서 모라타 선수가 무조건 저거를 넘어서야 예. 스페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예, 그리고 네. 또 이제 플라티니의 유로 본선 저거는 한 골도 방에 한 거잖아요. 예, 9골. 네, 네. 그렇죠. 저것도 근데 84 년에. 넘어설 네. 가능성이 있긴 하죠. 모라타가 이렇게 잘하다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모라타가 이게 가장 많은 골을 넣고도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대 득점은 이거보다 더 높아요. 결정적인 기회들을 놓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모라타가 이번 대회 앞두고 약간 인터뷰에서 조금은 가슴 아픈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기 아이가 아빠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판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가슴 아팠다라고 얘기도 했죠. 네, 모라타 선수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요 도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좀 좋아할 것 같기는 하네요. 앙투안 그리즈만, 알바로 모라타까지 지금 아틀레티코 선수가 2명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모라타 떠날 가능성도 하여튼 있다고 뭐, 나와서 그리즈만도 어디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는 사실 파비안의 활약이 굉장히 그간 뭐 인상적이었죠. 예. 예. 개인적으로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경기에서는. 왜냐면은 파리 생제르맹 가서 약간은 좀 주춤했었다가 이번 시즌 후반기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데 파비안 루이스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양질의 패스들을 그것도 경기 초반부터 수루 패스 찔러주는 거 보면서 야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1골 1도움 기록하면서 스페인의 창의성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야말. 예. 야말은 여유 있는 최연소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네, 다른 예. 선수들 다 17살 넘는데 뭐 16살인. 심지어 선발인 것도 그렇죠. 예, 왜냐면은 예. 코즐로프라던가 벨링엄 같은 경우는 선발 데뷔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겠죠. 사실 유로에서 어린 선수가 활약한 걸로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엔조 시포였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예. 엔조 시포 선생님 제가 존경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엔조 시포였는데 그거를 약간 연상시키는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죠. 만 16세
28일의 나이에 선발 출전했고요. 단순히 선발 출전만이 아닌 활약도 좋았습니다. 도움도 올렸고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게 카르바알은 스페인 선수는 유로 역대 최고령 득점자거든요. 네, 32살 156일. 네, 그런데 그거를 유로 역대 당연히 최연소 도움이죠. 네, 최연소 출전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최연소 도움인데 그거를 또 야말이 어시스트를 절묘하게. 예, 야말도 어쨌건 그 니코와 함께 좌우에서 흔드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속도를 살리는 그런 플레이 굉장히 잘 보여주면서 이 경기에서 뭐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 터치도 6회 그리고 슈팅도 3회, 크로스 3회, 찬스 메이킹 3회, 드리블 돌파 3회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말 얘는 물건이다 충분히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16살짜리라는 게 좀 믿기지 않을 정도죠. 그러니까요.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제 득점 찬스 패스에 있는 건데요. 그동안 스페인은 점유는 하지만은 마무리가 안 된다. 너무 바깥에서 패스만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깨는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예, 야말이 득점 찬스 패스는 양팀 선수 다 통틀어서도 1위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파비안 루이스도 스페인 선수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오히려 명단에 많이 보이는데 그거는 점유율이 크로아티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크로아티아 선수들 많은 거는 좀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 후반전에 조금 공세적으로 나섰으니까요. 그래서 슈팅도 더 많이 가져가고 했으니까 그런 거죠. 모라타하고 로드리가 조금은 고통 호소하면서 빠져나와서 이거 부상 아니야? 이런 조금 우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스페인 현지에서는 이거 큰 부상 아니다. 둘 다 이제 이탈리아전에 정장서구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스페인의 상대팀이 될 이탈리아가 요것도 요번 유로에 골이 좀 많이 터지다 보니까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23초 골이 알바니아 바이라미 선수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거를 이탈리아가 극복하고 역전승을 거뒀던 경기죠. 네,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대회 앞두고 아체르비, 스칼비니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평가전부터 전술을 바꿨거든요. 결국 아체르비 없으니까 3백 할 수 없고 4-3-3로 이번 경기에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변화를 가져갔었는데요. 이게 4-3-3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공격 시에는 3-2-4-1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디마르코 선수가 높이 올라가죠. 그렇죠. 디마르코와 키에사가 좌우 윙 공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거고요. 디로렌조는 조금 좁혀서 서면서 그러다 보니 왼발잡이 센터백 2명을 동시에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바스토니는 사실상 리베로에 가까운 역할을 하면서 디로렌조, 바스토니, 칼라피오리 3백을 형성하는 형태로 공격을 전개를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골은 알바니아가 먼저 넣었는데 왜냐면은 확실히 이탈리아가 수비 라인을 바꾸다 보니까 초반에 조금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디마르코가 스로잉 패스 미스를 범했고 근데 그거는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바스토니도 거기서 조금 붙어줬어야 되는데 뒷걸음질을 치면서 바이라미한테 실점을 허용을 한 거였죠. 네, 여태까지 다 1분 때는 넘었었네요. 그런데 처음으로 23초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탈리아가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요. 11분경에 펠레그리니가 짧게 코너킥을 준 거를 디마르코가 다시 이제 펠레그리니한테 내줬고 여기서 펠레그리니 크로스가 예술이었죠. 파포스트를 향해 크로스 올린 거를 바스토니가 헤더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본인이 좀 수비에서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금방 갚아가지고 디마르코 선수도 좀 철렁했던 가슴이 좀 진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디마르코의 기점이었고 바스토니의 골이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가 곧바로 5분 뒤에 역전골까지 넣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롱패스가 넘어온 거를 디마르코하고 이제 아사니가 경합을 하던 과정에서 이게 뒤로 흐른 거를 바렐라가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인터밀란, 인테르 선수들이 좀 많아서 그런가요? 잘한 장면, 못한 장면 인테르 선수들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인테르 선수들이 메이저 대회 본선에서 2명이 골을 넣은 거는 1970년 독일과의 월드컵 이후 처음입니다. 70년? 그때는 또 인테르 중요 선수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탈리아 하면은 보통 유벤투스가 좀 많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실제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인테르가 60, 70년대 이후 정말 오랜만에 대표팀 안에 어떤 헤게모니 그룹으로 등장을 했네요. 뭐 그래서 이제 전반전 기록 놓고 보면은 이탈리아가 완전히 지배한 경기였죠. 뭐 슈팅 숫자도 13대 4로 3배 이상 많았고 유효 슈팅도 4대 1에
점유율이 72대28. 네. 사실 이탈리아는 이렇게 점유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근데 스팔레티의 이탈리아라면 그렇죠. 또 모르죠. 그렇죠. 네, 모르죠. 여기다 이제 이탈리아가 유로 본선에서 전반전에 먼저 실점을 한 상태에서 역전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전반전 실점했던 경기를 역전극으로 이끈 것이 이번이 최초다. 왜냐면 이탈리아는 원래 그렇게 지고 있을 때 역전하는 걸 잘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먼저 실점도 잘 잘 안 안 하죠. 하겠죠. 수비가 예,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면 먼저 실점을 했으면 못 이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냥 지거나 예. 아니면 뭐 최대 비기거나. 네. 반면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먼저 골 넣고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긴 하죠. 네.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는 근데 이제 이탈리아가 공격이 확 죽었어요. 후반전에는 알바니아가 기대 득점이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빅찬스도 하나도 없었고 슈팅 숫자도 4대4였고 조금은 이탈리아가 후반전 경기 내용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진짜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딸깍에 당할 뻔했던 거였는데요. 네. 정규 시간 종료 직전에 그 아슬라니가 롱패스를 보낸 거를 마나이가 이제 가슴 트래핑으로 이탈리아 수비 칼라피오리를 지치고 이제 슈팅 가져간 게 이게 돈나룸마 등을 살짝 스치면서 골대를 살짝 빗나갔어요. 근데 그 전에 또 패스 횟수가 굉장히 많았네요. 네, 알바니아가.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실점 허용했으면은 2대2 무승부로 끝날 뻔했죠. 그래도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뭐 유로 본선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실점하고 경기 정규 시간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경기 기록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이탈리아가 지배한 경기였습니다. 뭐 기대 득점도 그렇고 슈팅 숫자도 17대8이면은 2배 이상 많은 거고. 필드 틸트도 뭐 저 정도면 독일 수준인데요. 그렇죠. 네, 예, 독일은 물론 90%를 넘기긴 네, 했지만은 네. 이탈리아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 축구의 특징을 보여줬어요. 적극적인 축구죠. 예, 네. 압박 수치도 상당히 높게 나왔고. 빌드업 컴플리션이 거의 독일 수준이에요. 네, 빌드업 컴플리션은 독일 수준으로 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칼라피오리가 더 빛을 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비하고 라인을 높이고 하면은 칼라피오리 같은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네, 센터백의 전진. 예, 네. 그렇죠. 칼라피오리의 역할도 굉장히 컸는데요. 뭐 칼라피오리가 이 경기에서 볼 경합 시도 9회로 최다였고 성공도 6회로 최다였고 소유권 획득도 5회로 최다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로채기도 3회로 최다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볼 터치도 117회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거가 이게 백스리 형태다 보니까 네. 조금은 측면까지 아우르는 그리고 굉장히 높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히트맵을 보면 거의 뭐 미드필더 내지 윙어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히트맵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공중볼 승률 100%, 드리블 성공 100%, 태클 성공 100%, 패스 성공률도 93%, 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공격 진영 패스맵 놓고 보면 물론 알바니아가 이번 대회 참가 팀들 중에서 가장 전력이 떨어지는 편에 속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도 같은데 알바니아 지금 그래도- 멤버를 보면. 그래도 뭐 어쨌건 어째 피파 이탈리아보다 뭐 랭킹이라던가 떨어지는 건뭐 예,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 놓고 네. 보면은 아무래도 전력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요. 특히 조르지뉴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네. 조르지뉴가 이 경기에서 패스를 131회 시도해서 120회를 성공시켰는데 야, 성공수가 유로 집계한 이래 역대 3위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차비 크로스. 예, 네. 2012년에 차비 그리고 2016년에 크로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야, 역시 발롱도르에서 이 3위 안에 든 그 값을 했어요. 네. 예. 다만 이탈리아의 아쉬웠던 부분은 전반 대비 후반 경기력이 뚝 떨어진 부분에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스팔레티 감독의 축구 철학과 기존 그 이탈리아 선수들이 조금 맞지 않는 모습들은 보이긴 해요. 스팔레티 감독은 굉장히 맹렬한 축구를 시도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후반 와서 특히 조금 체력 문제도 드러내고 하면서 경기 내용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키에사가 그게 가장 심하긴 했었거든요. 네. 전반전에 키에사가 드리블도 4회를 성공시키고 상대 진영에서의 볼터치도 7회를 가져갔어요. 전반전 드리블 4회는 이번 유로 대회 한 경기 최다기도 해요. 전반전에만 4회를 네. 기록한 거는. 키패스도 저기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것도 2회를 기록하고 슈팅도 2회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전은 공격을 지배를 했었는데 후반 와서는 드리블 2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팅도 한 번 시도했는데 빗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키패스도 없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교체가 됐고요. 네, 이번 유로는 덴마크하고 슬로베니아의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난 걸 제외하면은 그게 아주 작은 이변의 하나라고 볼 네. 수는 있겠죠.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피파 랭킹에서 앞서는 팀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즉 공격 축구가 조금은 빛을 발하고 있고요. 공격력 좋은 팀들이
어쨌든 좀 더 수월하게 가고 예, 있다. 그러면서 다득점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잉글랜드는요? 잉글랜드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확실히 한 골 넣으니까 바로 또 내려왔더라고요. 네, 조금은. 저희가 이 녹화 시간상 잉글랜드를 오늘 준비하진 않았지만 그 말로 잠깐만 해보시죠, 잉글랜드. 그럼 잉글랜드는 확실히 일단은 첫 골 들어가고 나서는 보수적으로 운영한 부분도 있고요. 다른 팀들은 도리어 골 넣고 나서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들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른 시간부터 조금 내려앉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내려앉았다기보다는 공격적이지 않죠. 예, 그런 네, 모습도 있었던 데다가 이게 평가전에서도 보였었는데 이선이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선 주전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아직 케인하고의 호흡이 조금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은 잉글랜드는 케인한테 패스가 가가지고 마무리 짓기도 했지만은 사실 공격할 때는 케인이 조금 내려와서 패스 찔러주면은 레시포드, 스털링 네. 이런 선수들이 뒷공간 파헤치고 들어가서 이 두 선수가 빛을 발하는 경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블로 뒷공간을 돌파할 수 있는 또 오른발 쓰는 드리블러들. 그렇죠. 네, 네. 특히 본선에서는 스털링이 항상 보면은 가장 빛나는 선수였어요. 네, 잉글랜드에서는. 그런 종종 있었죠. 예, 네. 그 지난 유로도 그랬고 월드컵도 그랬고 네. 그랬는데 포든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스타일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케인한테 패스 공급도 좀 안 되면서 케인이 전반전에 볼 터치가 딱 2번밖에 없었어요. 아래쪽으로부터의 빌드업도 매우 좀 단순한 원인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거기다가 전문 왼쪽 풀백이 없는 것도 예. 그러면서 너무 오른쪽에서만 플레이가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아놀드가 평가전에서 미드필더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본선에서는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빌드업 구조도 조금은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했었죠. 네, 그래도 그 말씀하신 그 오른쪽에서 한 방이 벨링엄 선수의 결승골로 연결은 됐어요. 네. 잉글랜드는 지금의 모습은 어찌됐건 적극성이랄지 혹은 연계 플레이랄지 호흡이랄지 빌드업의 어떤 다양성이랄지 이런 네. 부분들이 사실은 다 문제처럼은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요거 약간 예상된 테두리 안에 있는 문제 아닌가요? 사실 그러니까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잉글랜드는 그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재밌었던 경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 그냥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원래 보수 정국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토너먼트에선 특히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선의 공격적인 선수들을 많이 뽑고 수비는 좀 그렇게 많이 안 뽑아서 공격적으로 하려나 싶었지만은 선수만 그렇게 뽑은 거고. 예, 본선 오니까 역시 운영은 성향은 여전히 비슷한 거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그럼 잉글랜드가 약하냐? 저는 그건 또 저도요. 그건 반대예요. 어쨌건 간에 그래도 공격진에 개인 능력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잉글랜드는. 그래서 뭔가 그 첫 경기 1대0 같은 그런 흐름이 잉글랜드에게는 좀 예. 잦지 않을까. 경기는 재미없지만 결과는 가져가는.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잉글랜드 얘기는 너무 아쉬워서 그냥 말로 좀 나눠봤는데 다음에는 잉글랜드를 포함해서 또 다른 다양한 팀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김현민 기자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또 국가대표 경기가 아닌 또 클럽에서의 재미있는 주제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